만약 누군가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거대한 혁명이 막 실리콘밸리의 어느 힙한 스타트업 차고지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거대 은행, 그 HSBC의 낡은 금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잘 안 믿으실 것 같네요. 그쵸. 게다가 그들이 새로운 암호화폐를 일상에 투입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약간 철저히 숨기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요. 네, 그게 진짜 핵심이죠. 오늘 당신의 금융생활을 가장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바꿀 이야기,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의 문을 엽니다. 최근 홍콩 금융당국이 그 첫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발급했다는 뉴스가 금융계를 강타했잖아요. 네, 엄청난 화제였죠.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사실 헤드라인만 보면 홍콩이 이제 코인 투자를 엄청 적극적으로 밀어주나 보네 하고 넘기기 딱 좋은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단순한 코인 규제 완화 정도로 해석하면 왜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넘기신다면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도가 뒤집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완전히 놓치시는 셈이 됩니다. 완전히 놓친다. 네, 홍콩은 지금 거래소에서 사고팔 코인을 그냥 하나 더 승인해 준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 그 실제 홍콩 달러가 밀리초 단위로 전송될 수 있는 디지털 홍콩 달러 결제 레일을 아예 백지 상태에서 새로 깔기 시작한 겁니다. 와, 결제 레일이요? 왜 투기를 위한 카지노 칩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피가 돌게 할 거대한 국가적 인프라 공사의 첫 삽을 튼 사건이라는 거죠. 오, 결제 레일이라. 비유하자면 단순히 기존에 있던 마항공사 마일리지나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하나 더 만든 게 아니라 돈이라는 자동차들이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를 국가 차원에서 새로 깔았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그런데 제가 그 첫 주자로 선정된 기업들의 명단을 보니까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자랑하는 젊은 크립토 기업들이 아니라 전부 기존 금융권의 낡은 공룡 기업들이잖아요. 이거 약간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너무 촘촘하게 세우려는 그 기득권의 의도 아닌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공룡들의 연합이라는 점입니다. 공룡들의 연합이요? 네, 이번에 라이센스를 받은 곳은 딱 두 진영이거든요. 하나는 말씀하신 거 거대 글로벌 은행인 HSBC고요. 다른 하나는 앵커 포인트 파이낸셜이라는 연합체인데 연합체요? 네, 여기엔 스탠다드 차트도 홍콩, 그리고 홍콩의 거대 통신사인 HKT, 또 대형 디지털 자산 기업 애니모카 브랜드가 참여했습니다. 은행, 통신사 그리고 IT 기업의 연합체요? 와, 이건 코인 하나 개발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만 명의 고객과 경제 생태계를 통째로 새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제망의 작동 방식 그 자체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기존 금융망,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나 은행한 송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네.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눈앞에서는 바로 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은행과 카드사 뒷단에서는 복잡한 장부를 대조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막 며칠씩 걸립니다. 맞아요. 그 스위프트 같은 국제 송금망은 진짜 더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여러 은행 고치면서 수수료 다 떼이고 며칠이 그냥 소요되죠. 네, 저도 송금 버튼 누르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 돈 찾을 때까지 그 속 터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발행하는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이 역할을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빨라지겠죠? 네, 블록체인이라는 단일하고 투명한 원장 위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즉시 그 정산까지 1초도 안 걸려서 동시에 완료됩니다. 와, 1초도 안 걸린다고요? 네, 즉 결제와 정산의 시차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이들은 미국 달러 코인을 수입해 쓰는 게 아니라 자국 통화인 홍콩 달러의 가치를 블록체인이라는 이 초고속 레일에 직접 얹어버리는 기술적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 달러를 직접요. 네, 화폐 주권은 국가가 쥐고 있으면서 블록체인의 효율성만 쏙 빼먹겠다는 아주 치밀한 설계인 거죠.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뼈대가 딱 잡힙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그 느려 터진 후선 업무, 그러니까 백오피스를 블록체인으로 싹 다 갈아엎겠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죠? 아무리 그 고속도로가 밀리초 단위로 돈을 쏴주는 마법 같은 기술이라고 해도요. 당장 제가 홍콩 시내 편의점에서 밀크티 한 잔 사 먹으려고 그 복잡한 암호화폐 지갑 앱을 새로 깔아야 한다면요. 아, 지갑 앱 설치요? 네, 심지어 그 지갑 복구하려고 24개짜리 영어 단어를 종이에 꾹꾹 눌러 써서 잃어버릴까봐 막 전전긍긍 해야 한다면 솔직히 저부터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귀찮죠? 예전에 저 코인지갑 비밀번호 까먹어서 진땀 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기술보다 결국 사용자 경험, 즉 UX가 불편하면 끝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불편함을 홍콩 당국과 이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영리하게 우회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회한다고요? 네, 사실 대중에게 새로운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HSBC가 선택한 전략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입니다. 잠깐만요. 트로이 목마요? 사람들이 모르게 코인을 막 침투시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HSBC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별도의 화려한 암호화폐 앱을 새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신 홍콩 시민들이 매일 숨쉬듯이 쓰는 기존 모바일 뱅킹 앱이나 국민 간편 결제 앱인 페이미 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기능을 아예 보이지 않게 심어버릴 계획입니다. 와, 원래 쓰던 그 친숙한 은행 앱이에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을 그냥 업데이트했는데 화면은 똑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용자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페이미 앱을 열어서 친구한테 더치페이한 밥값을 보내거나 매장 QR코드를 찍을 뿐이에요. 네네. 내가 지금 블록체인을 쓴다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네,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프론트엔드 화면에는 그저 100홍콩 달러라는 익숙한 숫자가 찍혀 있지만 실제 그 돈이 은행 시스템을 타고 넘어가는 백엔드 파이프라인은 블록체인으로 싹 바뀌어 있는 겁니다. 마찰력이 말 그대로 제로가 되는 것이죠. 와, 진짜 무서운 전략이네요. 블록체인 업계가 지난 10년 동안 제발 우리 혁신적인 기술 좀 써주세요 하고 외쳤다면 이제 전통 금융사들은 기술은 우리가 알아서 백그라운드에 숨겨둘 테니 당신은 그냥 평소처럼 결제 버튼이나 누르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앵커 포인트 연합의 모델을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어떤 각도죠? HSBC가 자사 은행 앱이라는 닫힌 생태계를 통한 직접 유통 방식이라면 앵커포인트는 파트너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하는 B2B2C 확장 모델을 구상 중이거든요. B2B2C 모델이요? 기업 간의 인프라 구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한다는 건데 이게 백엔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통신사인 HKT가 이 연합에 왜 들어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통신사요? 인터넷망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통신사는 이미 오프라인 매장마다 깔려있는 수많은 결제 단말기, 즉 포스 시스템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앵커포인트는 이 HKT의 가맹점 네트워크, 그리고 애니모카 브랜드의 게임 및 메타버스 생태계 등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모드를 API 형태로 그냥 꽂아 넣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편의점 가서 핸드폰을 단말기에 대면 그 순간 HKT의 통신망을 타고 앵커포인트의 스테이블 코인이 막 밀리초 만에 상점 주인의 지갑으로 딱 꽂힌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상점 주인은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때까지 2, 3일씩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크립토 신의 경쟁 방식이 우리 알고리즘이 처리 속도가 더 빠릅니다. 혹은 우리 합의 구조가 더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약간 발행 기술 경쟁이었다면 이제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누가 더 강력하고 촘촘한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기와 기존 모바일 앱에 자사 코인을 밀어넣느냐 하는 극히 현실적인 유통망 점유 싸움으로 무대가 이동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결제망이라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막 누구나 자유롭게 이 네트워크 위에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활짝 열어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방성 말씀이시군요. 네. 블록체인의 탄생 철학 자체가 중앙의 통제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성과 탈중앙화잖아요. 그런데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허브를 자처하면서 정작 라이센스는 이렇게 극소수의 거대 자본에게만 그것도 깐깐하게 심사해서 주겠다는 건 사실상 자기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려는 건 아닙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홍콩 당국이 왜 크립토의 핵심 철학인 개방을 버리고 구시대적이라고 비판받는 선별과 통제를 선택했는가?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해답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적지와 그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있습니다. 리스크요? 네,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는 냉정하게 말해서 투자자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는 제한된 생태계였거든요. 내 지갑 속 코인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홍콩 경제 전체가 무너지진 않죠. 그렇죠. 뼈 아프긴 하지만 그냥 개인의 투자 실패로 끝날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홍콩이 구축하는 이 결제 레일은 다릅니다. 이 코인으로 국경 간 무역 대금을 결제하고 기업들이 직원 월급을 주고 심지어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정산하는 데 쓰일 거거든요. 와,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즉 홍콩 경제의 심장과 실핏줄에 블록체인을 직접 연결하는 수술을 하는 중입니다. 아, 실물 경제에 직접요? 네, 만약 누구나 이 코인을 발행하게 열어두었다가 어떤 스타트업이 달러 예치금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코인 가치가 1달러에서 0.8달러로 깨져버리는 디패깅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편의점 사장님이 오늘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코인으로 정산받았는데 내일 아침에 그 가치가 8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다면 그렇죠, 난리가 나죠. 당장 물건 떼올 대금 결제가 막히고 도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겠네요. 단순한 코인 폭락이 아니라 국가 결제망 자체의 마비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자금 세탁 방지, 즉 AML 규제입니다. AML이요? 네, 기존 은행들은 철저한 실명 인증과 거래 내역 추적 시스템을 닫힌 전산망 안에서 관리해왔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익명으로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이 은행 수준의 AML을 구현하는 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 범죄 조직이 익명 지갑으로 자금을 막 수십 번 쪼개고 섞어서 보내버리면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거군요. 네, 만약 그 규제 구멍을 통해서 테러 자금이나 마약 대금이 홍콩 달러 스테이블 코인망을 타고 흐른다. 홍콩이라는 이 글로벌 금융허브의 신뢰도는 정말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됩니다. 오, 아찔하네요. 그래서 홍콩 당국은 아무나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겁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 수십 년간 글로벌 수준의 AML 시스템을 운용해 본 경험이 있고 수조 원의 예치금을 1대1로 안전하게 보관할 자본력을 갖춘 전통의 플레이어들, 오직 그들만 이 혁신적인 무기를 다룰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아, 그러니까 철저한 통제된 제도권 편입 전략인 셈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야생의 블록체인을 딱 포획해서 길들인 다음에 전통 금융의 성벽 안에서만 마찰을 뜨게 하겠다는 거네요. 비유가 아주 좋으시네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먼 나라 홍콩이 똑똑하게 규제 잘하네 하고 박수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한국 시장의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네, 한국 상황 중요하죠. 한국에서도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막 커지고 있는데 솔직히 뉴스에서 나오는 토론을 보면 우리는 약간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의 논의 구조가 직면한 한계를 지금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혹은 CBDC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대부분의 화두가 그 누가 발행의 주도권을 줄 것인가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맨날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게 맞냐? 아니면 시중은행들이 연합해서 민간 주도로 발행하는 게 맞냐? 그것도 아니면 테크 기업에 맡겨야 하냐? 약간 밥그릇 싸움만 하는 느낌이에요. 네, 공장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홍콩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시사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이라면요? 홍콩은 누가 만드느냐보다 만들어진 코인이 어디서 유통되고 최종 사용자의 어떤 인터페이스에 안착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동등한 비중으로, 아니 어쩌면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설계했거든요. 아, 유통과 인터페이스요? 네, 한국도 이제는 코인을 찍어내는 기술적 논의를 넘어서서 이 실생활 속의 유통 구조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아무리 한국은행이 막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해킹 절대 안 당하는 훌륭한 원화 코인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사람들이 매일 접속하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혹은 삼성페이 같은 앱에서 그걸 연동해주지 않으면 대체 누가 쓰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기존의 국민 간편 결제 앱들에 이 원화 코인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충돌 없이 연동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가 원화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할 때 환전 지연이나 유동성 마름 현상 없이 즉각적으로 실물 원화로 환매해줄 그 유동성 공급자 역할은 누가 맡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죠.
아, 그리고 아까 홍콩 편의점 사례처럼 한국의 그 수백만 소상공인들이 쓰는 카드 결제 단말기 인프라에 이 블록체인 정산 시스템을 어떻게 밀어 넣을지도 진짜 고민해야겠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당장 오늘 팔고 2, 3일 뒤에 카드사에서 돈을 정산받는 지금의 사이클을 블록체인을 통해 즉각 정산으로 딱 바꿔준다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엄격한 금융실명제 하에서 블록체인상의 지갑 주소와 실제 개인의 신원 정보를 어떻게 매칭하여 AML 규제를 준수할 것인지 등 그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와, 진짜 산더미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인을 발행하는 기술 자체는 이미 몇 년 전에 완성되어 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은 그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톱니바퀴를 규제와 낡은 인프라로 얽히고 설킨 기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안에 얼마나 덜컹거림 없이 부드럽게 맞물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딱 되네요. 우리는 그동안 막 페라리급 엔진을 만드는 데만 집착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 엔진을 얹은 차가 달릴 도로의 신호등은 어떻게 할지, 주유소는 어디에 세울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설치할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반성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한 소스 자료들의 팩트와 인사이트를 최종적으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홍콩이 쏘아올린 이 첫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의 본질은 투기용 암호화폐 시장의 연장이 아니라 규제받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인프라 전환이군요. 네, 기존의 파괴적인 스타트업 대신에 수백만 고객과 유통망, 그리고 철저한 규제 준수 경험을 갖춘 은행과 통신사 연합을 첫 주자로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친숙한 금융앱 이면에 블록체인 기술을 보이지 않게 숨겨서 사용자 저항을 없애는 그 트로이 목마 전략을 취했다는 것. 네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라는 이상 대신 철저한 통제와 선별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법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이상보다는 현실이네요. 결국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패권 경쟁의 승패는 누가 더 코인을 많이 찍어내느냐의 양적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기존의 현실 경제망과 가장 매끄럽고 깊숙하게 융합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고도의 인프라 설계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복잡한 현상의 이면을 꿰뚫는 분석 너무 감사합니다. 블록체인과 코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건 투기꾼들이나 하는 복잡한 도박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당신의 머릿속에도 오늘 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뷰가 생기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결제를 떠받칠 거대한 지반 공사가 지금 물밑에서 착착 진행 중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을 위한 도발적인 상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거리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몇 년 뒤 어느 날 당신이 늘 쓰던 뱅킹 앱을 열어서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결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넷플릭스 같은 해외 서비스 구독료를 결제하고 심지어 해외 주식에 투자한 대금을 정산받아요. 네. 그런데 커피값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화로, 해외 결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주식 정산은 토큰화된 예금으로 순식간에 전환되어 처리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앱 화면에는 그저 잔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만 보일 뿐 그 뒤에서 어떤 기술이 작동했는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완벽하게 숨겨진 거네요. 맞아요. 기술이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버린 그 미래의 순간에 과연 우리가 지갑에 든 돈을 전통화폐와 크립토코인으로 굳이 구분해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년 뒤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코인이랑 돈이 달랐단다 하고 설명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그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귀중한 시간에 의미 있는 지적 포만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다소 복잡할 수 있는 금융의 밑바닥 구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렵고 헷갈리는 금융과 기술 이슈의 껍질을 까고 달콤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드리는 당신의 지적 수화제,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로 당신의 뇌를 기분 좋게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마트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